사실상 이 한족의 역사는 확정국가시한 사마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마천은 누구냐? 잘 알죠, 여러분. 사기 읽고 뭐 하시니까 사마천은 하무제 때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사마당도 사관이었죠. 근데 자기 아버지 사관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사마천의 손을 잡고 유언했어요. 천하, 우리는 대대로 주나라의 사관이었다. 자기 조상 대대로 사관이었다. 역사를 써라.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그런데 사마천은 자기 친구 이릉이라는 장군이 이 흉노하고 싸우러 갔다가 열심히 싸웠지만 힘이 부족하고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글을 주니까는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를 하는 글을 상소문을 올렸다가 한무제한테 미움을 받아서 벌을 받았죠. 무슨 벌을 받았어요? 예? 공형을 받았죠.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상징을 거세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쯤 수술이 발달이 됐겠어요. 모르겠어요. 칼로를 떼낸 거지. 그 후유증, 사마천이 죽을 때까지 통증을 느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글을 쓰면서도 내가 아파 죽겠다. 그런 치욕,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52만 자라는 대역사서를 쓴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죽으면서 우리 지금 대대로 주나라의 사관이었다. 역사책을 써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그 치욕, 그 다음 육체적인 고통,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사기를 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간 삶이죠. 훌륭한 책이에요. 사기 자체로 보면. 훌륭한 책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마천 역시 사망오제 역사를 조작을 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사마천이 비록 훌륭하고 대저술가고 인간 승리의 보상이지만은 우리의 역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망오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오제만 했어요. 사망은 없어요. 오제만 했었죠. 그 오제를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제일 위에 든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죠? 중국 사람들이 시조로 지금 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죠. 저기 지금 동국공정하면서 만주에 있는 그 홍산문화를 지금 황제 문화로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기들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 중국사를 시작한 조상으로 황제를 격상시킨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근데 사마천도 황제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제봉기를 쓴 거죠. 근데 오제봉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쓴 게 뭡니까? 삼황이죠. 그래서 삼황오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황은 뭡니까? 우리 오 박사님 삼황. 염제신노. 그렇죠. 효곡희. 예. 황제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황제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황제부터 오제를 썼어요. 그런데 황제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 게 태호복희, 염제신노, 그 다음에 황제헌원. 그 세 사람을 삼황으로 쳐서 오제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이 삼황을 또 개념하는 사람은 역시 사마천의 먼 자손인데 사마정이라고 당나라 때 썼어요. 당나라 때 삼황이라는 삼황봉기를 써서 사기에다가 추가했어요. 이게 삼황이죠. 그 다음에 사마천 당대에는 오제봉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공자가 쓴
서전, 이건 춘추시대에 나오죠. 한나라 이전, 당나라 훨씬 이전에 춘추시대에 공자가 서전을 쓸 때는 앞에 말은 이제사망이었습니다. 이제사망이 누구죠? 요임금, 순임금. 그 이상은 공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라 때 말이죠. 한무제가 이 중국 전투로 통일하고 국토가 넓어지니까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주나라, 노나라였어요. 자기 세계관이. 그러니까는 요임금, 순임금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무제 때 중국의 전통과 통일에 대해서 하니까는 역사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황제부터 소급해 올라가는 거죠. 사마천. 그러나 또 한당 송명하네. 그러니까 한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또 일어서서 당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역사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 자랑할 때 뭐라고 한당지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고려의 뭐 상부정신 자랑하듯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 사무사 자랑할 때는 한당지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한나라와 당나라의 융성하는 시대. 이걸 얘기하죠. 당나라에 와서 더 융성해지니까는 또 역사를 또 끌어올린 거예요. 상하선. 그게 바로 복희의 뜻이야. 복희, 신농, 황제. 이게 당나라에 정립된 역사 개념. 한나라에 정립된 역사 개념은 황제를 뜻하는 오제. 그 다음에 공자에 의해서 춘추시대에 정립된 역사 개념은 이제, 사망.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하은주.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이 역사가 점점 내려오고 판도가 커지고 자기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갔죠. 자기 조상도 점점 높여갔어요. 이게 뭡니까? 만들어진 역사. 중국 놈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만들어진 역사지 원래 있는 역사가 아니죠. 이해가세요? 예. 자, 이거는 사망이 누구냐? 뭐 천왕지왕이나 뭐 천왕지왕태왕, 뭐 복희, 여화, 신농. 이 역사책이 많은데 이 역사책에 따라서 뭐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중토에서 패권을 유지하던 세력들을 다 나열한 거죠. 뭐 복희, 신농, 황제, 그다음에 수인, 복희, 신농, 뭐 복희, 신농, 공공, 뭐 공공, 추경, 뭐 여화. 이 중국 고대사 공부한 분들은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여화, 공공, 뭐 추경.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설이 나돌기 시작했죠. 했는데 이 설이 나돌기 시작한 게 춘추 시대가 지나고 전국 시대에 이미 오제의 개념은 서서히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춘추가 지나고 전국 시대는 중국이 가장 융성한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국 시대를 거치면 그 나라 발전해요. 전쟁이 나쁘지만 문명의 발달은 원인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없이 평화만 유지되면 그 민족 망합니다. 내전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전국 시대를 거쳐야 돼요. 일본도 사무라이 전국 시대를 거쳤죠. 중국도 전국 시대라는 이 약 400년간 유지되는 치고받고 싸우는 400년이 유지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문물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사관도 발달이 되고 여러분 뭐 제자백과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목자 뭐 이 모든 자자들은 제자백과 이게 어느 시대에 나타났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사상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오고 또 전쟁하는 기술, 손자, 어장 이런 손자백과 아시잖아요. 그 어느 시대에 나왔어요? 다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이런 시대를 중국이 거쳤기 때문에 진나라가 천하 통일이 되고 한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중국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국 시대가 없이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요. 평화만 유지되면 결국 상부정신이 사라지고 문양이 흐르고 퇴폐하고 놀기 좋아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야기 조금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오제라는 개념은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합, 목희, 신농 뭐 이런 개념은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서서히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거를 역사책에다가 기록으로 집어넣은 것이 삼항은 당나라 때 삼화정이 삼항공기를 써서 사기에다가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한무제 때 삼화천은 오제공기를 써서 사기에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삼항오제라는 개념이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삼항오제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건 우리 수도권 회장님께서 유성 회장님께서 밤새도록 이거를 끙끙대면서 그려줬어요. 대표 가서 강의를 좀 잘하라고 이거를 그려주신 건데, 자, 삼항오제라는 거는 삼화천에서 만들어진 가공의 역사 배우라는 거죠. 자, 삼항 누구냐? 복희, 신농, 황제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삼항은 복희, 신농, 황제입니다. 치우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제는 봅시다. 오제는 다시 황제를 갖다 집어넣고 황제, 전후, 제국, 요순 요거를 삼화천이 오제라고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동방 입장에서는 소호 대신에 황제 대신에 소호가 들어가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동방 배달민족이 생각하는 중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삼항오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거를 삼화천이 황제로 다 대체한 거죠. 그래서 복희, 신농, 치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제는 소호, 새를 자기들의 족단의 상징으로 하는 소호계, 이 소호, 전후, 제국, 제국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준이라고 했는데 제준은 자기 이름을 은왕이 돼서 매왕. 근데 자기 아들을 전부 매일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이 제국입니다. 이런 계통으로 내려온 것이 중국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방적인 역사입니다. 동방적인 역사인데 삼화천이라는 사람이 치우를 황제로 대체하고 소호는 아예 역사에서 죽여버리고 또 이것도 황제로 대체하고 또 이 전후, 제국, 요순 이거를 모두 황제의 자손, 황제의 전손자, 도손자로 다 만들어버린 게 삼항오제 역사입니다. 그 말이 사기지 사기가 아니라 사기지 사기. 사기입니다. 삼화천이 위대한 역사가는 맞아요. 위대한 인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계획을 조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호박이 즐겁고 해봐야 수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삼항오제 진짜 역사는 호박인데 황제를 집어넣고 줄을 넣었어요. 이 줄을 넣어봐야 이게 가짜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진짜 삼항오제의 역사다.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지금 시니까.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30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게 제가 오천 국학원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저도 너무 고맙고 또 영광스러워서 이 글을 엄청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2시간, 약 1시간 반에 삼항오제 역사를 한번 깨뜨려보자 하고 긴 글을 준비했는데 욕심은 그렇게 그렇습니다만 이 방대한 역사를 사실 이거 몇 시간을 강의해야죠. 그런데 1시간 만에 요약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삼항오제 역사가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역사 이건 아닌데 가공의 역사고 실제로는 우리 동방계들이 중도에 진출해서
만들어낸 역사다. 이것은 이제 공자가 시작했고 또 한나라가 사마천이 아주 중국 사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역사가죠. 엄청난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이 역사를 동방고대사를 이 진화종 고대사를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설명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편찬한 서적은 이제 사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임금은 진화의 중국 역사 시발적으로 나오죠. 근데 한대 임금의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서 오제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더 올라가서 황제를 진화 역사의 조종으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당나라 때 사마정은 이 사마천의 후손입니다. 사마정이 황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복희신농, 이게 다 동방족이죠. 이게 정통 동방족입니다. 복희신농. 이분들을 사망으로 죽여 세워서 중국사로 추하면서 사망몽기를 저술해가지고 사기에다 합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삼황오제라는 개념이 정립되는데, 이러한 역사관을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대를 거치면서 유과 일반은 물론 일반 역사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관이 되었다. 여기에 만약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사대부답지 않다.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역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하고 시비를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사대부가 아니다. 이미 뭐 이렇게 역사가 굳어졌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교해서 말하면은, 자, 당구는 신하다라고 강단사학께서 다 정해놓고 체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같은 민족 역사 원문가 내지는 역사가들이 당구는 2.96년을 유지했고 40대 임금 다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은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교과서에 다 써놨는데 그런 식이에요. 이미 사마천 이런 사마가에서 사마오제의 개념을 다 정립을 시켜서 중국사로 굳건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중국사가 아니다, 뭐 동방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받는 거죠. 비록 그것이 바른 이야기지만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희 신농 황제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복희는 8가지로 다루겠어요. 우리는 복희라 그러지만은 복희, 포희, 한자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복희는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동방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복희, 포희, 뭐 같은 포희라는 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포희, 복희 다 달라요. 동방이라는 것이죠. 복희는 뭐예요? 우리 배달국의 한음처럼 또 5번째나요? 태우이 한음, 5번째 태우이 한음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달국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이란 뭐예요? 지배족이죠. 이 지배족이 자기 족단을 이끌고 서방으로 진출해서 문명을 일으키니까는 서방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조상으로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밀기는 이 조선 왕조 때 다 이 조선 임금들이 책 수거해서 없앤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나서 우사에 풍백, 우사, 운사, 우사의 자리를 세습하고 청구와 낙랑을 거쳐서 마침내 진에 옮겨 수인과 유소씨가 나란히 이름을 서방에 공개한다. 여러분 그 사망오제에 수인씨, 유소씨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90번 숫자 아니다, 한자.
90도 숫자인데 불화면이 있죠. 이건 뭐를 말합니까? 불을 쓰는 시대, 시대를 수인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 유소의 소자 한번 보세요. 요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 꺾어주면은 이게 뭡니까? 세집소라는 세집. 그래서 과시를 따보고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채집시대를. 채집시대를 유소시대를 이야기하고 수인이라는 것은 불을 발명해서 음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명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표시한 거지.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렵시대, 채집시대,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는 문명시대, 그 다음에 복희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소시, 수인시와 이름을 나란히 서방에 변경한다. 드디어 복희가 가서 이런 이 수렵시대 초기 이 불을 사용하는 문명시대를 마무리하고 팔괘라든가 문자라든가 결성문자죠. 이런 거를 서방에 전수해서 서방 문명의 개창자가 된 게 복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희가 가서 이런 이 수렵시대 초기 이 불을 사용하는 문명시대를 마무리하고 팔괘라든가 문자라든가 결성문자죠. 이런 거를 서방에 전수해서 서방 문명의 개창자가 된 게 복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수인, 유소, 복희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희는 우리 전통 동방족이다. 근데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복희가 우리말로 파희, 포희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썼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방을 뭐라 그래요? 푸른 청구라 그러죠. 그래서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복희는 동방에서 온 사람인데 동방은 색깔로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파란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파란치. 치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장사치, 벼슬아치 할 때 치. 그게 동방에서 온 사람. 우리 동방을 청구라 그러잖아요. 푸른 언덕, 청구. 그래서 동방을 푸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동방에서 온 사람, 푸른 치. 그게 변해서 파희. 이렇게 변해서 한문으로 그렇게 복희라고 썼다. 이게 북한 학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복희의 어원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염제신농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전의 아들이라 그러죠. 소전의 아들. 염제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다. 근데 소전은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고시씨의 반계다 이렇게 돼 있죠. 고시씨. 우리 촌에 농사 지을 때 밥 먹고 던지주면서 뭐라 그래요? 고시내 하죠. 고시내. 그 고시내의 어원이 고시씨죠. 고시씨는 우리 배달국 시대의 농업의 신입니다. 우리 배달국 시대에 여기 뭐 사망오제 하듯이 가장 중요한 세 부족 내지는 세 세력 아니면 뭐 세 사람 이렇게 상징될 수 있는데 고시씨, 그 다음에 치우씨, 그 다음에 신지씨. 이 배달국을 이루는 3대 부족이 고시계, 신지계, 치우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신농은 누구냐? 고시의 아들인 소전의 반계단이에요. 그러면 신농을 중국에서 농업의 신이라 그러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고시씨가 우리 배달국 시대의 농업의 신입니다. 그 농업의 신, 농업의 부족에 아들 내려갔으니까는 신농도 그러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서방으로 진출했으니까는 농업의 신으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신농은 우리 전통 동방계다. 아까 복희도 동방계, 신농도 동방계. 그 다음에 황제. 이제 사망오제에서 황제 한번 봅시다. 황제도 역시 황제 소전지자야. 이건 누가 얘기했어? 사마천이 이야기했죠. 사기에서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소전이 누굽니까? 방금 제가 고시씨의 방해라 그랬죠. 고시가 누구예요? 배달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 황제도 누굽니까? 황제도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동방계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인 이념이 서로 달라서 하나는 동방지상주의자, 하나는 여임금이 추구했던 동서협파, 이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비록 동방계 출신이지만은 서방 쪽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 모계사회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 서방 세력하고 합해서 치우하고 대결을 벌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탕록대전 이야기 나오잖아요. 황제하고 치우하고 대결한 게 탕록대전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대전이죠. 말하자면 뭐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서 세계대전의 원류가 누구냐면 탕록대전이죠. 그래서 동방세력하고 서방세력이 본격적으로 붙어서 73회의 전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에서는 황제가 치우를 잡아 죽였다, 그렇게 말이 되죠. 그런데 치우에 대해서는 뒤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치우는 막강한 군신입니다. 또 이 우수한 청동기, 철기 문화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투구도 만들고 칼도 또 성능이 좋은 칼. 그러니까 철기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부딪히면 어느 게 부러지겠어요? 청동기 칼이 부러지죠. 그 정도로 이 치우 세력은 이미 우수한 철기,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황제 세력을 제압을 한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제를 자기 조상으로 올려야 되니까는 황제가 치우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가 치우한테 졌다 그러면 자기 조상으로 받들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20분에 마무리하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질문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황제가 누구냐? 산해경 해외서경에 선팔대제 취여 숙신시지국. 숙신이 뭐죠? 숙신이 우리 고조선 배달국이 숙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숙신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 선팔대제란 말은 삼항오제를 더해서 3, 5 더하니까 8이죠. 그 삼항오제, 선팔대제는 다 숙신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방 배달 출신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해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계사기에는 보면은 황제생 백민, 자속동의,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황제는 생 백민, 백민이 뭡니까? 박달족이죠. 배달족, 박달족을 한자로 백민으로 쓴 거예요. 황제는 박달민족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왔다. 자속동의, 동의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황제가 어떻게 서방족입니까? 아니죠.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응? 또 국어 진어에 보면은 옛적에 소전은 제가 고시씨의 자손이라 그랬죠. 소전이 취우 유아씨, 유아씨의 이 취자는 마누라를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장가들다. 취, 우리 취처라 그러죠. 취처, 처를 취한다는 얘기죠. 이 취는 유아씨를 마누라로 했다. 이 유아씨는 뭡니까? 이 동방계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와는 우리는 해부족입니다. 해, 하늘에 해 있죠. 해를 중국 사람들이 그냥 발음대로 와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해나라의 여자를 소전이 마누라를 했는데 황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소전지 자야 하는 것. 아까 사기에 나왔죠.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하는 게 바로 이 기절이죠. 또 황제는 뭐 장백산에서 돌을 닦았다. 이거 황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치우, 황제하고 싸워서 탕록대전을 벌인 사람이 치우인데, 치우는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동방족의 군장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한고조 유방조차도 중국인들이 영웅시하는 한나라 고조 유방, 유방조차도 치우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진영육이라는 우리 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주로서 삼신의 제사하고 병주로서 치우의 제사했다는 이야기죠. 병주,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병주로서 제사를 받는 치우가 황제한테 졌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마천은 황제를 자기 사망오제에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황제가 치우를 잡아 주겠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한고조 유방은 비록 이게 우리 동익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풍패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가 치우를 존경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 비록 한족인 유방도 치우를 존경하기를 이처럼 했다는 거예요. 치우는 일세를 뒤덮은 이 군신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꼭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소호씨 알죠? 소호라는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고구려도 소호, 자기 계통을 소호에다 넣고, 신라도 소호금천씨, 김씨의 조상을 이 소호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호를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태호복희씨, 소호씨. 이게 하늘호지요. 요 호. 이게 하늘호 아니에요? 하늘천 밑에 위에 날일자인데 이게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호, 큰 밝음. 소호는 그 밑에 작은 밝음. 이게 소호, 태호 이름이 들어가는 자체가 우리 동방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방족은 태양숭배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이름,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지도자 이름엔 다 해가 들어가요. 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다 사기 사망오제에서 배제된 인물이 치우하고 소호, 아까 이야기했죠? 치우하고 소호는 이렇게 사망오제에서 제외시켜놨죠. 그래서 황제 대신에 치우, 그 다음에 오제의 첫머리에는 동방의 소호로 해야 되는데, 자, 이 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숭배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천 플러스 날일, 이게 요 호자지요? 이건 뭡니까? 하늘에 걸린 해예요. 그런데 옛날에 문헌을 읽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해, 이거를 한자로 몇 가지로 썼냐 한번 살펴봅시다. 환, 우리 환단고기 할 때 환, 이것도 해지요. 그다음에 당문임금 할 때 박달, 이것도 단도 밝은 밝다는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 이것도 밝다는 뜻이에요. 흰백자, 아까 백민에서 나왔다. 황제가 백민에서 나왔다. 백, 박달 쪽이에요. 맥도 이게 저 짐승변 빼면은 백자 되죠. 백이 요자죠. 중국 놈들이 우리 배달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이 짐승변을 붙인 거예요. 이게 한자 장난친 거죠. 이게. 그다음에 불, 이것도 우리 밝음을 표시할 때 이 불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박, 어느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박이지요. 북박, 남박 할 때 박, 이것 다 밝음이에요. 그 다음에 발조선,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 이거 다 밝음이죠. 그 다음에 단, 주나라 무왕의 동생 이름이 뭐죠? 주공단이죠. 단, 이것도 밝음입니다. 보세요.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단, 그 다음에 호, 방금 말씀드린 소호, 태울 때 호,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 이거는 우리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해. 그 다음에 이거 해. 그 다음에 이거 해. 그 다음에 또 와. 유아 씨의 딸을 마누라로 했다. 와, 동방족의 딸. 그런 뜻이에요. 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다 해, 밝음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 뭐 박달족, 해모수, 이 전부 다 이게 해하고 이름이 관련되는 거예요. 소호씨도 마찬가지로
소호는 금천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호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금은 뭡니까? 금의 어원이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아르체에서 난 거죠. 아르처. 아르처가 금입니다. 그래서 신라시조 김알지 할 때 알지가 이 아르처예요. 아르처를 한자로 알지라고 쓴 거죠. 김알지. 이 종족들은 일찍이 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알이 아르처, 알타에서 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금이고. 그래서 소호시는 소호금천은 은나라도 소호계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이 세를 숭상하는 이 민족은 우리 동방계다. 그래서 소호금천, 그 다음에 지우씨 이런 분들이 진짜 사망오제다. 우리 감사님 1시간 더 주면은 이거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주마간상격으로 이 정도로 제 강의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제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이크. 누구신지 성함 좀 알고 한번 합시다. 저는 천안에서 온 박진아고요. 네네. 마지막 말에 은나라와 신라, 고구려는 세를 숭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제가 박씨라서 예. 박역거세가 조상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예. 역사를 약간 얘기하자면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주로 하잖아요. 예예. 그 말은 저희가 이제 배달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알은 금을 상징하는. 그렇죠. 알았죠. 알지. 예. 네. 박혁거세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알지 하면은 성은 김씨고 이름이 알지가 아니에요. 김 이꼬로 알지입니다. 그 당시에 성이 따로 있고 이름이 따로 어디 있어요. 박혁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은 박씨고 이름은 혁거세 천만에 만만해죠. 박 이꼬로 혁거세입니다. 박이라는 말이 밝다는 뜻이에요. 그걸 설명한 게 혁거세입니다. 혁거세가 뭐죠? 빛날 혁자 또 세상에 빛나는 거 아니에요? 혁거세. 그러니까 밝음이죠. 박혁거세도 결국은 이 박달족의 후손, 세상에 빛나는 임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이 박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혁거세 이꼬르죠. 박이꼬르 혁거세. 김알지도 성이 김이 아니고 김 이꼬르 아르처. 아르처가 알이잖아요. 아르처고 금이고.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김은 아르처다. 박은 혁거세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또 질문. 예. 네? 김영진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지난번에 민난성에 갔더니. 예, 운남성. 예. 민난성에 갔더니 그쪽에 무슨 명칭들이 지역명들이 무슨 고려라든지 또는 무슨 신라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가에서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렇게 이름이 같은 그런 지명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쪽 지역이 어떤 그런 옛날에 삼국이라든지 이런 거와 어떤 그런 연계성이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 네네. 그거를 한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도 그 글을 쓴 분이 여성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끌려갔죠. 당나라로. 끌려가서 계속 남하하고 흩어져서 운남성이라든가 이쪽 광동 서부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묘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묘족. 또 그래서 그런 우리의 전통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구려 이전에
또 묘족이라고 했었죠. 산묘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산묘. 산묘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산묘족. 이거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아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 예. 제가 사망오제 시대에 우리 동방족들이 이 중원지방, 중토로 많이 진출을 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진출한 부족들이 묘족이다, 또 동이다, 또 구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구려에 렸잖아. 그 다음에 동이에 있잖아. 산묘에 묘잖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해 왔는데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 같은 우리 동방족을 이야기합니다. 묘자를 어떻게 쓰죠? 묘. 이 초두 밑에다가 밭전자가 묘자지요. 그렇지 않으면 초두 밑에다가 밭전. 다시 말해서 밭에서 올라오는 싹이죠. 그게 묘족이에요. 밭에서 올라오는 싹. 그런데 우리 동방족은 머리에 뭐가 달렸어요? 이게 뭡니까? 상투죠. 예? 이 상투를 묘자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그 시골에 그 쌀 농사 지려면은 모자리 하잖아요. 모자리. 모가 뭐예요? 모. 우리말로 모. 모가 나락이 씨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 그 상태를 모라고 그러죠. 모심기 한다 그러잖아요. 모심기. 모가 다시 말해서 이 초도 밑에 밭전한 묘예요. 그걸 한자로 묘로 읽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모의 모. 이게 상투. 여기서 새싹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 그거를 이 글자 장난치기 좋아하는 중놈들이 묘라고 쓴 거예요. 묘. 묘족. 또 우리 활잘 쓰고 뭐 한다고 이자로 쓴 거지. 이, 동이. 그러니까 동이, 산묘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족속이 아니에요. 이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산묘족은 뭐 저 남방에 있고 어디에 있는 놈들이고 동이족은 뭐 산동성에 있고 천만에만만해요. 동이하고 산묘는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뭐 묘만계다, 산동성 이쪽에는 뭐 동이계다, 저 한강 북쪽에 있는 거는 북적계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지 산묘, 동이, 뭐 구이, 구려 다 이거 우리 동방족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옛날 그 사망오제 그 시대에 이미 우리 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산묘족들이 이미 동방으로 다 이 남해안을 동해안 따라서 다 진출한 거죠. 그런데 그럼 중토에 있는 사람들은 별종이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그래서 그놈들은 그럼 우리 보고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이라 욕하냐? 아니죠. 그놈들도 다 우리 동방계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그렇지만 독립하다 보니까는 영국하고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저기는 잉글랜드예요. 마찬가지로 황하강, 이 하남성, 섬서성 일대, 지금으로 말하면 장안, 서안이죠. 장안, 그 다음에 낙양. 그 일대에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세력을 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거, 산동성에 있는 놈들은 동이, 그 북쪽에 있는 놈들은 북쪽, 더 섬서성 저쪽으로 더 들어가는 놈은 서융, 그다음에 양자강 이남에 있는 놈들은 남만 이렇게 불러서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이외에 있는 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저 새끼들은 쌍놈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하강, 하남성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화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놈들을 우습게 보는 거. 그게 바로 중화사관입니다. 말이죠. 또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 산다고 자부심 가지고 전라도 새끼들, 경상도 새끼들, 함경도 놈들 이게 바로 동이, 서융, 남만, 북쪽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또 예. 5페이지에 나오는 당문종대는 8가 5가 있는데 예. 그 5가는 그거는
이름인가? 그러면 성지의 이름인가? 그리고 그 가에서 저가는 다른 같다는 저한 같다를 썼는데 저가는 쪽은 돼지. 가한가를 썼죠. 예, 가짜. 예. 그 맞아요, 가한가. 그저 이거 힘력 옆에 입구한 거 가. 그것이 시족이에요, 부족이에요, 뭐예요? 뭐 시적도 되고 부적도 되고 그렇겠죠. 근데 당군도 보면은 우가에서도 당군이 나오고 양가에서도 당군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걸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지배 집단이라고 봐야죠. 지배 집단. 고려 왕건이 나라를 삼만을 통일하고 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려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고 호족 연합 국가죠. 그러니까 뭐 전라도 나주에 호족이 있고 경상도에 경주 김씨 세력이 있고 또 개성에는 또 뭐가 있고 또 뭐 평양에는 옛날에 고구려 세력들도 있고 이게 호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하나의 그 패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지배 집단의 명칭이라고 봐요. 그 명칭을 돼지가, 말가, 소가, 우가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당군이 나올 때도 예. 다른 집단은 유한가를 썼는데 그 오탄가 봅니다. 아닙니다. 같은 이 힘력변에 입구한 거죠. 그 제가 미스타이핑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누구? 예,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에 있는 김윤미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탁 대표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 하은주 시대 중국이 자기네들 꿀이라고 생각하는 순임금, 요임금, 황제, 헌원조차도 지금 그 모든 뿌리의 위를 찾아가면 결국은 맥족이고 동이족이고 박달족이고 그 우리의 단의 태양을 섬기던 천성족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신백강 선생님 글에 보면 금나라는 김한보 그리고 김씨의 신라의 왕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청나라도 보면 누르하치라고 애신강나라고 하는 신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김씨의 자기의 씨족의 종손의 이름을 잊지 말자라는 이름으로 후금으로 나중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하은주,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지금 청하고 금나라까지 중국의 그 내려온 모든 뿌리를 보면 도대체 이 중국의 그 모든 뿌리도 결국은 우리 박달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뿌리 동이족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망오제 시대는 그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은주 시대 하나를 건국한 우왕이 누굽니까? 요임금의 배다른 형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제준의 부인 간적이라는 여자가 세아를 받아먹고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아를 받아먹고 사람 낳는 건 없죠.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세아를 받아먹고 낳았다. 그거는 새를 숭상하는 소호계의 씨를 받고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신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은나라의 조상인 탕왕,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조상인 설도 결국은 제준의 부인의 간적의 뿌리가 닿죠. 그 간적이 제비알을 먹고 잉태를 했다. 그게 은나라입니다. 그 은나라도 그럼 우리 동방계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 주무왕, 문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공담보인데 주나라의 조상은 후직이에요, 후직. 주나라를 건국한 후직도 제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제준에 다 있어요. 제준은 동방상제라고 그랬죠. 동방상제의 뿌리가 주나라를 건국한 주무왕, 무왕의 할아버지 고공담보, 고공담보의 조상 후직으로 연결돼요. 후직은 결국 다시 제준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은나라를 건국한 탕의 조상은 설인데 설을 낳은 어머니는 간적인데 제비알 3개를 먹고 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왕은 요임금의 배다른 형제다. 그러면은 요 우가 누구의 뿌리가 다 있어요? 동방상제 제준에 다 있는. 근데 이거는 책에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4,000년 전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고전들도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달라요. 제가 대표적인 으로 인정되는 설을 여기에다 소개를 해서 그렇지, 요임금을 낳은 어머니가 경도라 그러잖아요. 경도. 예? 요임금을 낳은 어머니 경도라 그래요. 근데 경도는 제준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요임금은 제준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책에는 뭐라고 쓰냐 하면 제준의 부인 경도가 소풍을 나갔는데 바람이 막 휘몰아쳐서 정신을 잃었는데 용하고 잠을 잤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누구예요? 용이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만의 그 서량지 박사는 요임금의 아버지는 없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학설은. 그러니까 서전에 처음에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수천 년 전의 일을 수천 년 후에 내가 나서 밝히려고 하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누구의 아들 했지만 이거조차도 정설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모계사회가 뭔지 아시죠? 모계사회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남편도 남편이고 남편의 시동생도 내 남편이 돼요. 그 집에 내가 시집간 여자의 남자 가게의 남자들은 내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에 있는 처제, 처형들은 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모계사회입니다. 그걸 영어로 푸르누아 가족제도인가? 그 옛날의 가족제도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있을 당시에 가족제도도 바로 그런 제도란 이야기죠. 자, 설명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